수년 동안 그는 궁전에서 숨어 지냈고 크렘린의 복도를 몰래 다녔으며 급비 벙커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개석상에서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에 끼친 고통에서 자신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만 막을 힘이 없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느끼는 건 그가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곳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지갑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5년 GDP 성장률은 1%였습니다. 일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1%는 2024년에 러시아의 GDP가 4.3% 성장했고 2023년에는 4.1% 성장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러시아의 2026년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에 예측했던 1% 성장보다도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정체되고 있으며 곧 붕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스꽝스럽게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DP 붕괴가 놀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이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영상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숨기는 사실은 러시아 대부분의 경제 문제들이 합쳐져 GDP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의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전쟁을 멈추는 것 외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런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으며 이는 그가 러시아의 정점에 서서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것임을 뜻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상황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푸틴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러시아 전체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크렘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러시아 싱크탱크인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가 1월에 푸틴에게 매우 암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은행 인프라는 공식적으로 시스템적 위기로 분류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은행의 부실 자산이 전체 자산의 10%를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실 자산이란 은행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어서 은행이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대출이나 기타 금융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가 지적하듯이 러시아의 전체 중소기업 중 19%가 부실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런 자산에서 단순히 손을 떼고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돈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만약 은행이 손을 떼고 도망친다면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곤경에 처한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 소매 대출의 6.1%, 즉 2조 3천억 루블, 약 301억 달러의 부실 대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제공한 기업 대출의 11.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10조 4천억 루블, 즉 1363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금으로 만약 이 모든 부실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러시아 은행들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상황이 악화되면 예금자 이탈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이탈은 채무자가 문제를 회피하고 채권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지만 러시아 채무자의 10% 이탈 위험이 높아지면 푸틴은 커지는 은행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26년 7월까지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합니다. 경기 침체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러시아 크렘린 연계 경제 싱크탱크도 2026년 0.8% 성장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푸틴은 상황을 너무 급하게 포장하려다 보니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경제 문제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인위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2025년 말 인플레이션이 5.6%까지 하락할 것이라 언급했는데 이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가 보도한 2025년 3월 러시아의 10.3% 정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ISW가 지적했듯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2026년 1월에 전년 대비 6.4%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이 모두 예상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부가가치세가 20%에서 22%로 인상된 것이 원인이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곧 바로잡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곧 공개할 아주 중요한 자원에서 훨씬 적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부가가세 인상 전후로 러시아의 식품 인플레이션이 약 25%까지 올랐다는 ISW 보고서에도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지도자를 믿으세요. 양배추 값이 너무 비싸 몇 달 동안 그것만 먹게 돼도 당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푸틴의 선전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러시아의 구조적 은행 위기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푸틴의 계획이 러시아에서 은행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면 그제서야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죠. 은행과 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농담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GDP 붕괴를 일부러 계획했다는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푸틴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석유가 주요 요인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러시아 판매 기록이 또 한 번 나쁜 방향으로 깨졌습니다. 2월 4일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2026년 1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세수입이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50%나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세금으로 51억 달러를 벌어 여전히 자금이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51억 달러는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러시아가 한 달간 석유와 가스로 번 금액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수치에 대해 말하자면 51억 달러는 러시아 GDP의 단 2%에 불과합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역대 최저치로 이전에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세금이 항상 러시아 GDP의 2% 이상을 차지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러시아의 이 산업 분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핵심 광물 채굴세인 엔두피는 2025년 1월과 비교해 거의 60%나 감소했으며 수출 관세도 44%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12월에 배럴당 39달러, 1월에는 40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는 예산안에서 가정한 59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랄산 원유를 브렌트유보다 27달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관련된 제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6년에는 인도로의 원유 수출을 약 30% 줄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산업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석유와 가스 수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 자원 수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적했듯이 석유와 가스 판매에 대한 세금에서 얻은 수입은 2021년 러시아 연방 예산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해입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는 이러한 비율이 다소 일반적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연구소는 러시아 석유 가스 산업이 연방 예산의 30, 50%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석유와 가스 판매 부진 시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의존하는 연방 예산 수입이 줄어듭니다. 푸틴에게 이보다 나쁜 시기는 없을 겁니다. 이런 수익 감소는 러시아 재정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푸틴이 부가가치 세율을 인상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는 이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러시아의 예산 상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2월 4일 유엔에는 러시아의 예산 적자가 2026년 말까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정부 예상보다 석유와 가스에서 18% 적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 것으로 3.5%에서 4.4% 사이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의 에너지 수입이 GDP의 2%에 달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석유와 가스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때 러시아가 여전히 석유와 가스 판매로 수십억 달러를 벌더라도 그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달에 몇십억 달러가 줄어든다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오늘 구독하시면 이런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IMF가 러시아 GDP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에 따르면 GDP 성장률 하락은 미국 제재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러시아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다른 신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을 예로 들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 생산 능력을 갇혀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매우 정확합니다.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방위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꿨을 때 그는 방위산업 호황이 다른 대부분 분야 침체로 이어질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한 산업 부문이 러시아 노동력을 과도하게 흡수해 푸틴의 우크라이나 파괴와 직접 관련 없는 모든 산업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러시아 제조업체 NPN 홀딩스 대표는 지역 라디오 파스코프에서 러시아 산업 재건이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신용, 첨단 장비 구매 능력 모두 없습니다. 이고르 사비츠키는 산업 성과로 유명한 중국도 우리에게 금속 가공 장비를 팔지 않는다며 그 이유가 모두 제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비츠키는 러시아 제조업의 현황에 대해 옳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제재 모두 러시아 제조업 활동이 침체기에 접어든 데 기여한 요인입니다. 12월 29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의 제조업 활동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증거는 S&P 글로벌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에서 나옵니다.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해당 부문이 성장 중임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제조업은 11월 PMI 지수에서 48.3을 기록했고 12월에는 다시 48.1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모두 하락했지만 12월 하락폭이 11월보다 컸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갇혀있는 산업이 회복을 시작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반적인 판매 감소는 소비자 신뢰 하락과 구매력 감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가가치세 22%로의 인상은 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푸틴이 이 현상이 거대한 계획 일부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체들도 원자재 비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12월 비용이 3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가격 인상으로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수치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이 부문에서 러시아의 약간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월 러시아 PMI는 49.4로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제조업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1월엔 다소 완화됐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정체기에 들어선 건지 PMI 폭풍 전 잠시 평온한 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투자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런 활동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부총리인 알렉산드르 노박의 말에 따른 것으로 그는 러시아 상원의원들과의 대화에서 2025년 말까지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투자는 겨우 0.5%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0%이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노박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모든 예측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2025년 9월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5년 말까지 투자 증가율이 1.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분기에는 러시아의 러스텟 기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분기에는 3.1%의 감소가 나타나 러시아의 투자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HSC 개발센터는 운송, 건설, 석유, 가스, 석탄 부문에서 투자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부문은 군산 복합체와 수입 대체 산업입니다. 수입 대체 산업은 아마도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모든 제품을 보완하려는 부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는데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 감소는 인프라 노후화를 뜻합니다. 이는 고용 인원이 줄고 성장률이 낮아지며 러시아의 상황이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대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침체가 보이는 지금 왜 사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수익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저축하고 빚을 더 지는 일을 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푸틴이 이미 이 모든 압박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경제에서 유일하게 밝아 보이는 부분조차도 사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25% 나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보통 러시아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루블화 강세는 러시아의 석유 판매에 큰 문제가 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방 예산은 러시아가 판매하는 석유의 루블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블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면 러시아는 석유로부터 얻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모스크바는 우랄산 원유 배럴당 가격을 59달러, 약 5,400루블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50달러로 떨어지면 러시아는 판매되는 배럴마다 약 1,000루블의 손실을 보게 되며 이는 GDP의 0.5, 0.7%에 해당하는 잠재적 부족분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나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러시아 기업들에게도 나쁜 소식입니다. 연방 예산은 루블 기준 가격에 기반해 통화가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지만 러시아의 석유, 가스, 금속 기업들은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보통 달러로 수익을 올리는데 이제 달러의 가치가 루블 대비 낮아졌고 비용은 루블로 지불하기 때문에 루블이 달러 대비 강세일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도 결국 모든 것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제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제재들은 이미 흔들리는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제재 수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는 곧 평화협정이 당분간 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러시아 경제를 한계점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또 다른 제재 패키지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소 의례적으로 보이는 조치로 유럽연합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계속 흐르게 했던 그림자 유조선 선단을 다시 한번 겨냥할 것이라는 점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관계자들은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재가 언제 시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틴이 미국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를 처벌 수단으로 쓸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했던 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원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또다시 지키지 않고 평화회담 직후 미사일, 드론, 폭탄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제재 패키지가 곧바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니, 정정하죠. 러시아를 되돌릴 힘은 있지만 푸틴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러시아의 학사기계를 움직이며 이것이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전쟁 피해를 러시아 돈으로 보상받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돈은 푸틴이 절대 되찾을 수 없습니다. 푸틴의 얼굴을 강타한 이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터진다면 러시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작은 거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품은 영상 후반에 다루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동결 자산과 러시아가 어떻게 통제권을 잃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수십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유럽연합, 즉 EU가 보유하고 있는 2,100억 유로, 약 2,470억 달러가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EU 배출 메커니즘이 우크라이나가 푸틴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출 메커니즘은 EU 은행에 동결된 수천억 달러의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며 우크라이나가 그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는 공공부채에 473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끔찍한 소식이지만 푸틴의 전쟁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부채가 늘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차입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G7, 즉 주요 7개국, 이 봉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금 덕분입니다. 추가된 473억 달러의 부채 중 G7 국가들 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ERA 대출이 379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받은 ERA 대출은 11년에서 1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상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상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준 바로 그 국가들이 남아있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부채를 상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혀 갚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러시아는 자산을 잃지 않으나 동결 자산의 수익을 잃게 됩니다.
이는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넘길 때 발생할 법적 문제를 피하려는 EU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경우 반복 사용 가능한 장기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 ERA 대출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평균 차입 비용은 7.2%에서 4.55%로 떨어졌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대외 부채 비용은 4.5%에서 1.9%로 더 낮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12월 30일 발표한 수치를 활용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총 524억 달러의 대외 자금을 확보했으며 그중 70% 이상 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담보 및 상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ERA 대출에서 나왔습니다. 기타 자금에는 EU가 제공한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을 통해 받은 120억 달러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을 통해 EU는 우크라이나에 6억 6,8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2025년 대외 자금 조달액은 약 23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일본 등에서 대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니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RA 대출로 약 380억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은 우크라이나가 갚지 않고 러시아가 갚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분 후에 논의할 또 다른 중대한 발전만큼이나 푸틴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EU가 우크라이나 전체 부채의 약 40%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EU 회원국 중 러시아의 동정적인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국방에 관대하게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인 2월 3일에도 EU는 1억 5,300만 유로, 즉 약 1억 8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나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몰도바 역시 푸틴의 팽창주의로 인해 위험에 처한 또 다른 국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 우크라이나 부채의 40%가 그 부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존재 이유에 공감하는 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으로 상환될 ERA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EU에 지고 있는 나머지 부채 역시 우호적인 조건으로 상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EU를 더욱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상황입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푸틴에 대한 분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즉 ECFR이 지적하듯이 국제통화기금, IMF,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2026년 봄까지 방위자금을 예상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최대 요구에 굴복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ERA 대출이 보장했습니다. EU는 또한 유럽연합 기능조약 TFEU 122조에 명시된 위기시 권한을 발동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대출과 같은 조치를 회원국의 가중 다수결만으로도 채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유럽 외교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에 해당합니다. 즉, 이 대출이 뒤집히려면 EU에서 매우 극적인 일이 있어야 합니다. 몇몇 회원국의 거부권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 없습니다. EU에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는 5,140억 달러 규모의 유럽 위기기금이 제안되었고 이 기금이 EU가 각국의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위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이 대출들은 ERA 대출과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즉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믿듯 빠르면 2027년에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된다면 그 자금은 ERA 대출이 고갈된 뒤에도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더 오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발생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데 ERA 대출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지적하듯이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는 침공 이전 4,100만 명에서 3,1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000만 명의 감소분 중 240만 명은 점령지에 있고 670만 명은 해외로 피난한 난민입니다. 여기에 전쟁으로 사망한 수만 명의 군인을 더하면 인도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4년 만에 1,000만 명을 잃은 나라는 당연히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됩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국방보력을 위한 수입 창출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부채가 처음부터 이렇게 높아진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자금으로 상환되는 대출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대출들은 우크라이나에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빨리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긍정적인 소식에 다시 제동이 걸립니다. ERA 대출이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규모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대출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몇 년 더 싸울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 문제는 전쟁 이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채도 마찬가지로 2025년 8월 이후로 국내 총생산의 100%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ERA 대출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감당하고 있던 부채 1,840억 달러 중 5분의 1을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상환은 계속되어야 하며 전쟁 후에도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봄에 자금이 고갈되어 소련 붕괴 이후 우리가 알던 형태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품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더 미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통찰력 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EU가 푸틴의 자금을 빼앗아 러시아가 파괴하려는 방어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거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쟁 내내 러시아를 지탱해온 금 거품이 이제 곧 터질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2월 3일 텔레그래프의 국제 비즈니스 에디터인 앰브로즈 에반스 프리차드는 러시아가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흥미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영국은 전쟁을 계속하려면 현금 및 운송 방식에 따라 미국에 금과 외환을 팔아야 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 금값 상승 덕분에 푸틴의 전쟁 자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천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푸틴은 그 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유로뉴스는 금이 러시아의 주요 전략 자원이 되었으며, 제재로 석유와 가스 판매가 어려워지자 금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세계에서 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 순위에서 5번째를 차지했으며, 약 2,571 미국 단톤 2,333 미터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는 더 많은 금 보유고를 축적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2월에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아프리카 금 거래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서 강화란 용병과 크렘린이 지원하는 군사정권을 보내 아프리카 대륙의 금광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금을 원한다는 것은 금이 제재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석유 같은 것보다 물리적으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서 일반적인 금융 네트워크의 감시를 피해서 밀수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통화 판매는 기록이 남지만 금을 은밀히 팔면 더 많은 금을 보유했다는 것 외엔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금 보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푸틴은 이 금을 모두 원했던 이유가 자신이 금을 살 구매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에반스 프리차드는 중국이 푸틴의 전쟁 경제를 현금 직거래 방식, 즉 러시아 중앙은행 금고에서 직접 금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 하락으로 며칠 만에 러시아 전쟁 자금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많은 금을 보유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 가치가 하락하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금값 폭락의 초기 양상은 단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든 것은 1월 26일로 시작하는 주에 시작됐습니다. 그 주 금요일, 금과 은의 가치가 폭락하자 분석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은 하루 새 최대 30% 하락했지만 러시아에 더 중요한 건 금값이 약 10% 급락한 점입니다. 유로뉴스는 추가 수치와 배경 설명도 전했습니다. 유로뉴스는 1월 29일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다음날 약 4,770달러로 폭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러시아의 2024년 금 비축량, 이 미국식 톤으로 2,500톤을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수치가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물론 푸틴이 전쟁 자금을 대느라 금을 팔아치워 실제로는 줄었겠지만 러시아가 하루 동안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미국식 톤이 쇼톤은 표준금 측정 단위인 트로이 온스로 환산하면 29,166.7 트로이 온스에 해당합니다. 29,166.7 트로이 온스.
온스당 5,600달러를 곱하면 금 1톤당 약 1억 6,333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에 2024년 러시아의 금 보유량인 약 2,500톤을 곱하면 총액은 약 4,080억 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락 이후의 가격으로 같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금 1톤당 1억 3,912만 달러가 나오고 총액은 약 3,478억 달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만에 약 600억 달러가 손실된 셈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러시아의 금 보유량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푸틴이 지금 시장 요인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장 요인들은 푸틴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1월 30일에 우리가 목격한 금값 폭락이 대규모 시장 조정이었는지 아니면 금 거품을 터뜨릴 바늘이었는지 말이죠. 에반스 프리차드가 텔레그래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가격은 여전히 변동이 심합니다. 푸틴은 3년 전 1,900달러에서 오늘날 4,925달러로 오른 금값으로 전쟁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금값이 구조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 중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 가치가 필자가 말하는 더 낮은 구조적 수준으로 하락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에반스 프리차드는 1월 30일 이후 금값의 최근 반등이 반드시 예전 수준으로 오르는 슈퍼랠리의 시작은 아니라는 신호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서방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 중이며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 디플레이션 효과를 낸다고 덧붙입니다. 금값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하락하여 미니 크래시 때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JP 모건은 올해 말 금값 전망을 온스당 2,300달러로 상향했고 금의 장기 랠리는 앞으로도 직선적이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도이체방크도 온스당 2,600달러 전망을 내놓았고 푸틴은 그 예측이 맞길 바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금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금 거품이 꺼진다면 푸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 대량의 실물금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지애보다는 기회의 관계이며 중국 국가주석은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푸틴을 내버려둘 의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에반스 프리차드에 따르면 중국은 약 4년간 러시아를 간접 지원한 뒤 주요 유럽 경제 강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시진핑에게 푸틴의 금은 거래할 수 없다고 하면 그는 더 나은 노역 관계를 위해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기회주의적 행동 사례는 많습니다. 12월에 텔레그래프는 2024년 중국의 러시아 자동차 수출이 2023년 대비 7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다와 카마즈 같은 러시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마즈는 차량 수요가 60% 감소했고 라다는 생산량을 거의 50% 줄였습니다. 중국이 이 틈을 타 강하게 진입해 현재 러시아 자동차 업체에 큰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제재를 틈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싸게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또다시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중국의 러시아 투자액은 2011년 12억 달러에서 2025년 말에는 겨우 4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진정한 동맹이 아닙니다. 에반스 프리차드에 따르면 중국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현대판 무기 대여법처럼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이 중국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골칫거리가 되는 순간 시진핑은 러시아 대통령을 버릴 것이고 그 결과 러시아는 가치가 떨어진 엄청난 양의 금만 남게 되며 그것을 대량으로 팔 곳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러시아의 이중고였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몇 안 되는 주요 상품 가치가 폭락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생명줄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줄은 다름 아닌 푸틴의 적을 방어하는데 러시아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경제력을 소모시켜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은 석유입니다. 이 귀중한 제품에서 나오는 세수는 푸틴의 침공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재로 곧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문제가 됐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없이 푸틴의 제국 야망을 지탱하던 마지막 것을 없애 러시아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향으로 러시아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석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을 과거로 데려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진 않아요. 우리는 2025년 10월 말로 돌아갑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새 제재 조치를 발표했죠.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재는 푸틴과의 평화회담이 또 실패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은 푸틴이 회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에 강력한 타격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들은 강경한 조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파의 규모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바다에 바위를 던져 러시아 석유를 파괴하는 해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루코일에게 미국의 새 제재는 마치 전성기 마이크 타이슨에게 턱에 어퍼컷을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트럼프가 발표를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루코일은 전 세계에 자신들이 패닉 상태에 있다고 알리며 트럼프가 가한 압박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받지 못한다면 국제 자산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매각을 기억하세요. 곧 중요해질 겁니다. 10월 27일쯤 루코일은 이미 입찰자를 받고 있었고 영국이 미국을 따라 자체 제재를 한 것이 계기였을 것입니다. 외국 자산들은 처분해야 했고 처분할 자산도 많았습니다. 이라크에서 루코일은 웨스트 커나이 유전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유전은 하루 약 48만 배럴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입니다. 불가리아의 네프토일 부르가스 정유소도 루코일이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처분해야 할 자산 중 하나였고 루마니아의 석유 정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석유의 약 2%를 생산하며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트럼프가 2025년 10월에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로 오면 처음 러시아 주요 석유 회사들을 두렵게 했던 조치가 이제 루코일과 러시아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루코일의 경우 제한된 매각은 완료되었고 누가 매수자인지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1월 29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루코일이 약 22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을 미국 투자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매각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규모 제재를 결정하기 전까지 수익을 내던 자산을 루코일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기업이 석유를 팔 때마다 벌어들이는 루블은 그가 세금을 부과해 러시아 전쟁 자금에 계속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루코일이 방금 합의한 것과 같은 매각은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며 동시에 루코일이 석유 분야의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루코일의 어떤 해외 자산이 미국 투자그룹에 매각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언급한 자산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뉴욕 등 미국 여러 주에 퍼져 있는 루코일 소유의 주유소 200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이외의 국가의 루코일이 소유한 주유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며 본국 이외의 지역에 루코일이 보유한 정유소와 상류 석유 자산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루코일과 트럼프가 석유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또 다른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인 로스네프트는 국영기업이라 자체 문제는 있지만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루코일은 민간 소유 기업으로 바로 이 점이 루코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상적인 국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그 자산들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루코일의 국제 자산들은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꾸준한 수익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외 투자 자금이 거의 끊긴 상황에서 이는 러시아에 매우 중요합니다. 루코일이 방금 매각한 그 자산들은 푸틴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자산들이 미국 투자회사로 넘어가면서 생명줄이 끊겼고 귀중한 석유는 더 이상 푸틴이 아닌 다른 일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결국 크렘린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수입에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루코일의 자산 매각은 러시아의 전쟁 예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루코일에게 이번 매각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반창고를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22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이 회사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루코일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각국의 석유를 판매할 때마다 큰 폭의 할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는 루코일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기꺼이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루코일은 이러한 할인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매각을 발표하기 며칠 전 회사의 대표가 루코일의 경영진은 납작 엎드려 크렘린궁을 찾아가
현재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할인 때문에 정부의 세금 감면을 간청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가격이 급락해 전 세계 기준 가격의 약 50%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루코일은 연료 가격 완화 메커니즘 변경을 크렘린궁에 요청 중입니다. 이 완화 장치는 2018년에 도입된 것으로 국내 연료 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낮아질 때 러시아 석유 회사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국내 가격이 국제 수준으로 웃돌면 기업들은 국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루코일은 현재 후자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려가 생깁니다. 세금 목적으로 러시아 원유 할인폭을 배럴당 10, 15달러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할인 한도는 20달러를 초과하고 있어서 루코일은 올해 12월에 러시아의 연간 예산의 약 1억 7천만 달러를 완화 장치의 일환으로 납부해야 하는 러시아 석유 회사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월까지 감안하면 그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12월부터 1월까지 러시아 국가 예산에 6억 1,600만 달러를 이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같은 회사들은 2023년에 러시아로부터 완화 장치를 통해 총 230억 달러를 받았고 2024년에는 추가로 11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루코일은 푸틴이 러시아 석유 산업에서 돈을 덜 가져가길 원합니다. 이는 푸틴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의 모든 루블을 쥐어짜는 시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로스네프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로스네프트는 국영기업이라 루코일이 겪고 있는 국제 자산 관련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지만 로스네프트 수익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유엔에는 2025년 첫 9개월 동안 로스네프트의 수익이 약 70%나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트럼프가 제재를 시행하기 전이었으니 2026년에는 로스네프트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것뿐입니다. 크렘린은 로스네프트를 돕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억 루블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연간 약 1억 3,300만 달러 뿐입니다. 로스네프트가 돈을 받는 건 국영기업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석유 대기업들과 러시아 자체에서도 분명히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러시아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트럼프의 10월 제재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루코일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계속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로 인해 새롭게 생긴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제재가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제재들과 결합되면서 그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1월 19일 로이터는 러시아가 가스와 석유 판매로부터 얻는 세금 수입이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월에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체 계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푸틴의 전쟁 자금을 벌 것입니다. 약 54억 1천만 달러가 전쟁 자금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8월 이후 러시아가 주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 얻은 수익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혹시 기억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고 연료 수요가 매우 낮았던 때입니다. 크렘린궁의 더 큰 악재는 이 하락세가 2025년에도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이해 러시아 연방 예산 수입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와 가스에서 얻는 세수는 2024년과 비교해 24%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약 1126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는 전년도보다 24% 적은 수치입니다. 1월에도 수익이 줄어든 것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타격을 입으며 이는 러시아가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2026년 석유 및 가스 세수는 2025년보다 더 낮아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러시아 석유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도 오래 지속될 것임을 흥미롭게 지적합니다. 전시에는 러시아가 막대한 국방비, 세금, 큰 차입으로 이를 보상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막대한 재건 비용과 생활 수준 개선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재정을 뒤덮었던 연막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푸틴의 국민들은 그가 4년간 제공하지 않은 투자를 필요로 하겠지만
러시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건 노력에 필요한 자금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 문제 외에도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제재로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제품을 크게 할인해 팔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세금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석유를 80달러에 팔 때보다 50달러에 팔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두 가격 중 어느 쪽이든 원할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더 큰 할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정유소들은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1월 2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제재를 우려하는 인도 구매자들 때문에 러시아는 배럴당 22달러에 석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인도의 일부 정유소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아예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것이 러시아가 전례 없는 가격 인하를 제한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참고로 석유 평균 가격이 그 수준까지 하락한 마지막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습니다. 매크로 트렌드에 따르면 2020년 4월에는 평균 가격이 배럴당 19달러 23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이전에는 40, 50달러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석유가 배럴당 20달러대 꾸준히 머문 적은 없습니다. 즉 러시아는 인도에 석유를 팔아 푸틴 집권 초기와 같은 금액을 받으며 20여 년간의 인플레이션이 무의미해진 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2달러대 가격이 러시아가 석유를 팔 때마다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세금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전직 고위 에너지 임원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이 제재를 더 강화하면 석유 판매는 파이프라인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 이번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시행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 발표가 있은 지 약 한 달 후부터 러시아의 인도 문제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에 인도의 대기업 중 하나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구자라트에 있는 수출 전용 정유 시설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2026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 수입 제한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전환을 예정보다 빨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릴라이언스는 1월 29일 oilprice.com 보도대로 수입을 더 줄였습니다. 이 회사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해 릴라이언스에 판매 가능한 러시아 기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말은 릴라이언스가 러시아산 원유를 제한적으로 구매하며 그 원유는 가격 상한 적용을 받아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언급한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듯 인도의 석유 장관 하디 푸프리는 1월에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하루 18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에도 하루 1,100만 달러 구매가 사라져 푸틴이 세금 부과 불가능한 연간 4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 모든 건 미국 제재 덕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미국의 2차 제재 법안, 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말이죠. 참고로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산 석유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원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로 판매하는 우랄산 원유의 평균 수출 가격은 12월에 배럴당 3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3번 맞춰보세요. 그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러시아의 정상은 전 세계가 미지의 질병으로 공황에 빠졌던 시기와 같은 상태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푸틴의 리더십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1월에는 우랄산 원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34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월말에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현재 배럴당 36달러에서 38달러 사이에 거래되는 가격은 여전히 12월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석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1월에 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할인폭이 24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랄산 원유와 브렌트유의 배럴당 판매 가격 차이에 해당합니다. 제재로 인해 할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024년과 2023년에는 할인폭이 겨우 15달러였으니 제재 압박이 분명히 효과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경제에서 강해진 유일한 부분이 바로 석유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루블화 가치는 러시아가 국가 예산을 짤 때 가정했던 1달러당 92루블보다 17% 더 높습니다.
즉 러시아가 석유 판매로 얻는 달러당 루블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랄산 원유 평균 가격이 예산 가정치보다 10달러 벗어나면 1조 5천억, 1조 8천억 루블의 수익이 사라진다고 러시아 최대 민간 대출기관 알파뱅크 애널리스트들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조 8천억 루블은 약 239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푸틴이 세금으로 거둘 수 없는 더 많은 돈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 숫자를 보여드렸지만 러시아 석유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 숫자도 있습니다. 자산 매각과 큰 폭의 할인 판매, 강한 루블 등이 푸틴의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핵심은 생산량입니다. 유나이티비24 미디어가 1월 23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5억 1,20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4년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년 러시아는 5억 1,600만 톤의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그 수치는 5억 3천만 톤이었고 2022년에는 5억 3,500만 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2025년처럼 낮았던 적은 2009년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이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자산을 미국에 매각하는 것부터 러시아가 생산하는 석유의 감소까지 이 모든 것은 푸틴에게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크렘린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석유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약점은 항상 알려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은 시행하는 모든 제재마다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 산업은 오늘 당장 붕괴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붕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처들이 누적되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한 채로 자신이 망가뜨린 경제의 누더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체가 성장기로 이어지고 다시 등락을 반복해 결국 아무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버티는 노인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숨결 하나하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굴욕은 극에 달했고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고 러시아 경제는 그 영향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한 해 동안 러시아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유로마이단 프레스에서 보도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등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1월에 발표된 이 문서는 2026년 전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제공합니다. 익숙한 몇몇 국가가 목록 상위에 있습니다. 인도의 GDP는 올해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도 IMF의 예측이 맞다면 4.5%의 성장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뉴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GDP는 2%, 러시아는 불과 0.8%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1.2%의 차이는 들리는 것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러시아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이제 세계 주요 경제국 목록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인도, 중국, 미국, 그리고 심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조차도 러시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다른 경제국들과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반면 러시아는 침체에 가까워지고 이후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징후들은 러시아의 경제 기반이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징후들은 영상 후반부에 공개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앞선다는 소식이 반갑지만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이유는 컴백 베테랑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처럼 신흥 경제국이고 중간 소득 국가라면 2% 성장률은 사실 꽤 저조한 수치입니다. 보통 이런 경제국들은 평화로울 때 더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또한 견고하고 큰 무역 파트너와 함께하면 연 4, 5, 심지어 6%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채널은 말합니다. 포커스 이코노믹스의 2025년 12월 세계 경제 성장 순위가 이를 보여줍니다. 가이아나는 석유 호황 덕분에 22.4%의 성장을 달성했고 에티오피아는 IMF와 세계은행 같은 주요 파트너들의 지원 덕분에 7.3% 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자원과 국제 지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충분히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거의 매일 공습하고 최대 70만 명의 군인이 침공을 시도하는데도 우크라이나 경제가 성장하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이 드러납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은 한편으론 위대한 국가의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푸틴이 침공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에 완벽한 세상이 왔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침공이 러시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IMF 전망을 인용해 러시아 상황이 겉보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보도했습니다. 0.8%라는 예측치는 실제로 IMF가 전망을 0.2%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같은 매체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온 소식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은행은 나라의 성장률 수치를 조작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GDP 성장률을 0.5%에서 1.5%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후자 수치는 다소 야심차고 전자 수치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들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IMF가 예측한 러시아의 2025년 성장률은 현재 0.6%로 이는 2026년 이 러시아 경제의 침체 2년차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은 침체가 금융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분이 알게 될 문제들 중 어떤 것도 푸틴이 이미 자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침공을 계속하는 한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이 가해져 전쟁 자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은 지난해 10월 경제학자 볼로디미르 블라시우크가 유로마이단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18개월만 남았다고 밝히며 분명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예산 적자는 4배로 늘어났고 석유 수입은 연방 예산의 겨우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나오는 수입은 예산의 30%에서 50%를 차지하며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10월까지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인출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상시에 러시아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비상금은 푸틴이 자신의 나라에 초래한 위기 동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450억 달러였던 펀드는 40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IMF 전망이 시사하는 현실이 푸틴의 주장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석유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모호한 언급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IMF의 전망이 발표된 바로 그날 로이터가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익이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월에 무려 46%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약 54억 1천만 달러의 석유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연료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다시 전 세계적 바이러스 사태 때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듯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기이하게도 인상적인 붕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러시아는 2025년 석유와 가스 수입이 좋지 않아 이번 충격을 완화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1월에 예상되는 것과 같은 하락세도 강력한 매출 실적 뒤에 오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가 석유와 가스 매출 감소로 기록을 세운 해 직후 새해 첫 달부터 나타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블룸버그가 1월 1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은 2025년에 2024년과 비교해 24% 감소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로 돌아간 셈이 되었고 그것도 1년 내내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백만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되기 전 마스크를 쓰던 시절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관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문제는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위기에서 재앙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우랄 원유 가격이 브렌트 원유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0달러에서 27달러 더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에게 의미하는 바는 2026년에는 러시아의 원유가 배럴당 40달러에서 45달러 사이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2025년 말에 러시아의 두 석유 대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가해진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제재들은 가격 할인을 강요합니다. 이 매체는 또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의 석유 회사들이 상어처럼 러시아의 기존 공급업체들을 맴돌며 장기적인 대체 공급자가 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로부터 1440억 유로, 즉 약 1680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수입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컴뱃 베테랑. 뉴스는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몰려들지 않아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채널에서는 아무도 대출을 받지 않고 있고 아무도 러시아 국채를 사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가진 것은 에너지 제품을 팔고 그 수익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으로 군인과 무기를 사는 과정입니다. 푸틴이 원하는 만큼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러시아 국부펀드의 상태는 10월에 400억 달러로 떨어진 이후로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두자에 따르면 이 펀드의 유동자산은 약 534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성장 신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펀드는 줄어들어 러시아의 국가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메두자는 푸틴이 이 펀드에 지속적으로 의존한 결과 예산 적자가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촉진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자유롭게 인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높은 금리로 러시아 기업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해질 겁니다. 과세 가능한 석유와 가스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크렘린은 러시아의 부가가치세 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상은 기준금액을 낮추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법인세 인상도 러시아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 조치들로 218억 달러 수입을 기대하지만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예상 연방 예산 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반쪽짜리 조치로는 절반 이상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세금 인상은 결국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큰 인상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가 1월 21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피트니스, 민간 의료 및 교육 분야의 가격은 평균 80% 올랐고 IT 및 디지털 서비스는 7%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과된 것임을 기억하세요. 설상가상입니다. 푸틴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약 4년간 전쟁에서 123만 명의 러시아인 인명피해에도 평범한 시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신경 쓸 만한 것은 그가 러시아 산업을 침체에 빠뜨린 결과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버 안나 다뉴추크는 우크라이나의 레사야 우크라인카 볼린 공립대학교의 부교수로 1월 17일 영상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 채무 불이행을 겪은 기업 수는 2022년보다 2배나 많았는데 이는 매우 부정적인 수치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중간 규모 기업들은 말 그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인상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많은 러시아인들도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금을 내야 하게 됐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곧 파산이 닥칠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부가가치세율 뿐만이 아닙니다. 11월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기업들이 오랜 고의 자율로 사상 최대 부채 부담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부채 상환이 평균 기업의 세전 및 이자 공제 전 이익의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서방 출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수치는 크렘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인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채 상환 비율도 2025년 9월까지 지난 2년 동안 3배로 증가했으며 그해 첫 9개월 동안 1.5배 상승했습니다. 센터는 상황을 상당히 담담하게 평가하면서 기업 소득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이 극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렘린 공정 복도에 열린 창문이 많은 상황에서 러시아 산업 붕괴를 외치는 건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죠. 2025년 11월까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더 많은 대출자들이 상환을 연체했습니다. 이 수치는 10월 초에 24.1%에 달했는데 이는 올해 초 연체 대출자 비율이 17.9%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쁜 경제 지표는 러시아가 가장 먼저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채 부담으로 러시아 전역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21일 차터 97은 러시아의 트럭 운송회사 7,000곳 이상이 휘발유 가격 급등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운송과 물류에서 철도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나라여서 국제방위안보센터가 러시아의 철도망을 철의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트럭 운송과 철도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화물이 기차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화물이 기차에서 러시아 내의 목적지로 어떻게 옮겨질까요? 이것이 트럭의 역할입니다. 7,000개 운송회사가 파산하면 러시아 전시 물류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의 주요 철도 회사인 러시아 철도는 인베스팅닷컴이 공유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510억 달러의 부채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 어디를 봐도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말한 것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 특정 계층이 모든 경제적 타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푸틴이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평범한 러시아인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러시아의 전체 지역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푸틴이 군인들과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끌어다 쓸 때 그는 그 돈이 결국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예비금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다닥나고 있었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최소 6개 지역, 이 이틀에서 사흘치 예산만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러시아의 67개 지역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푸틴의 전쟁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르한게스크에서는 연간 예산 19억 3천만 달러 중 단 62만 달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볼고그라드는 24억 3천만 달러 예산 중 124만 달러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이 겨울 초입을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크렘린은 이런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긴급 서비스가 거의 운영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아마도 정부 직종에서 대규모 해고와 교육 예산의 눈에 띄는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자금이 필요한 모든 것이 타격을 받아 지역 공공지출로 혜택을 받는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들 지역의 상황은 2026년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1일 RBC 우크라이나는 아스트라한 지역이 지역 총생산이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고로드와 쿠르스크와 같은 다른 러시아 지역들은 최전선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와 교역하던 이 지역들은 이제 매년 줄어드는 연방 예산에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지역 총생산이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어디서나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문제들은 푸틴이 화나게 해서는 안 될 특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산업에 돈을 벌고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푸틴에 의해 그 자리에 올랐더라도 말이죠. 이들은 바로 올리가르히, 즉 러시아의 재벌들입니다. 다니추크는 자신의 영상에서 가즈프롬이나 로즈네프트의 소유주나 CEO들이 더 많은 제재 소식에 기뻐할까요? 라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더 많은 유조선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러시아가 자원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접하게 된다면 그들이 기뻐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 사이에서 불만이 샘솟듯이 생겨날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을 몰아내려고 행동에 나설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적어도 푸틴은 러시아 재벌들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빼앗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BBC가 12월 28일 보도에서 전했습니다. 푸틴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은 과거 은행가 올렉 틴코프처럼 사업 국유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BBC는 그가 나는 가격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다. 마치 인질과도 같았다. 제시된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협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쳤다고 표현한 후 크렘린이 강제로 국유화를 제안하며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올리가르이들이 반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크렘린이 기업을 장악한다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제품과 고용으로 러시아에 필수적입니다. 강제 국유화 역시 거만한 올리가르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푸틴이 전쟁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렘린이 사실상 빼앗은 기업들은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령 그 국유화된 기업들이 갑자기 대출 상환 의무에서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고통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우크라이나가 해낸 것입니다. 누가 할까요?
푸틴의 당근과 채찍에 질린 일부 올리가르이가 지금 조용히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붕괴는 러시아의 침체된 경제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금융위기로 빠져들면서 푸틴이 국제적인 생명줄을 잃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라도 곧 닥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대부분의 서당 국가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때쯤이면 이미 없을 겁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총 한 발 없이 러시아의 약점을 찔러 하루아침에 푸틴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골칫거리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프랑스는 두 방식으로 러시아의 급소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꼭 해야 할 일을 돕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속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프랑스는 러시아가 전 세계로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그림자 유조선 중 하나를 막 장악했습니다. 1월 22일 BBC 뉴스는 프랑스가 지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짐 캐리가 정교하게 변장한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그린치라는 선박은 국제 제재 대상이었고 허위 국기를 달고 운항한 혐의로 압수되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도착하자 유조선 선원들은 크리스마스를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해군이 선박을 급습한 후 해군은 심층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해양 당국은 해군이 국기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이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림자 선단이 의심을 피하려고 자주 쓰는 속임수입니다. 압류 직후 마크롱은 X에 푸틴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크롱은 이렇게 선언한 뒤 프랑스 해군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작전은 지중해 공해상에서 여러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법조사가 시작되었고 선박의 항로가 변경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동맹국을 언급한 것은 프랑스가 1월 22일 아침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핵심 동맹국인 영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LBC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이 급습하기 전부터 영국 해군 순찰함이 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가 그린치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할 때 영국이 프랑스 당국에 추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말이 됩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스페인 남단과 아프리카 북부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입니다. 이곳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오가는 선박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며 영국은 우연히도 해협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작고 바위투성이의 섬에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BC는 영국이 HMS 대거를 그 기지에서 출동시켜 러시아의 은밀한 선박이 지중해로 진입하는 것을 추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도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생소한 동아프리카 국가인 코모로의 국기를 단 그린치는 지중해로 이동하다 프랑스 당국에 납포되었습니다. 그린치는 영국, EU,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 명백한 표적이었습니다. 세 곳 모두 그린치가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석유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LBC는 이후 조사에서 이 선박이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는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해역에서 납포되었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최근 몇 주간 영국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 압수에 두 번째로 관여했습니다. 1월 초 미국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간 석유 운반이 의심되는 두 선박에 주목했습니다. 한 척은 카리브해, 다른 한 척은 북대서양에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 선박 중 하나는 현재 마리네라호로 불리며 이전엔 벨라 원호였습니다. 미국 당국이 처음 압수하려 할 때 수백 마일 동안 미군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그 선박을 따라잡았고 그곳에서 이 선박이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항해 중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영국이 지원을 제공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여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 급유선으로 사용되는 RFA, 타이드포스도 미국 추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영국 공군 항공기 한 대가 추가 지원으로 투입돼 미국의 경로 유지를 위해 공중 감시를 했습니다. 영국은 그림자 선단과 관련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영국은 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1월 22일에는 프랑스가 그림자 선단에 충격을 가해 푸틴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모든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수상한 선박을 잃는 것은 푸틴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현재 그는 돈이 계속 들어오게
이 낡은 유조선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수많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선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용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단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구입한 수백 척의 규제 없는 노후 유조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점검 시 불법 운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푸틴이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산 석유를 인도, 중국, 베네수엘라 등 구매 의사가 있는 나라로 운반해 왔습니다. 이 선단은 매우 방대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는 1423척의 유조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921척은 앞서 언급한 세 기관 중 최소 한 곳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수치는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 자료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 선단이 이 숫자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선박 집단의 특징입니다. 선단의 선박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그림자 선단 유조선 한 척을 압류한 것은 러시아의 큰 타격이 아닙니다. 압류된 유조선은 항해 불가하지만 다른 선박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운 잡지에 따르면 푸틴이 2025년 5월 기준으로 이 선단을 만들기 위해 140억 달러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치호 압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선박을 바다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최근 몇 주 동안 그림자 선단의 활동을 어디서든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한때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던 이 선단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로 인해 위험이 생깁니다. 푸틴은 그림자 선단 선박을 이용해 물자를 전달하고 화물을 실어올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석유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심지어 할인해서 팔아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높은 재정 적자, 국제 신용 접근성 부족, 그리고 동결된 외환 보유고로 인해 러시아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석유가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해안을 떠나는 모든 그림자 선단 선박은 언제든지 납포될 수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미국 해역 진입 시 더 위험합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오늘 프랑스가 선박 한 척을 납포했고 내일은 동맹과 조직적으로 더 많은 그림자 선단 납포 작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푸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단의 본질상 러시아는 이 선박들이 명백히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납포된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 정책센터가 지적하듯이 유럽은 이러한 납포를 더 자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국이 자국 해역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선박 운항을 방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르폴과 솔라스법까지 러시아는 납포된 선박을 되차지를 해도 법적으로 내세울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하셨다면 바로 오세요. 이제 영상 초반에 언급한 내용을 파헤치려 합니다. 프랑스의 두 번째 조치는 러시아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그림자 선단 선박 납포는 큰 뉴스이며 우크라이나엔 특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오래 버티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인 소모전에 참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밝혀진 사실이 진정한 큰 뉴스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월 16일 그린치 압수 일주일 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에마뉴엘 마크롱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는 정보의 3분의 2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러시아에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군대 신년 연설 중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보에 압도적으로 의존했지만 현재 정보의 3분의 2는 프랑스가 제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프랑스가 주도적인 정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유럽에서 군사 지도자를 지향하는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자체 방위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마크롱 발언 보도에서 정보가 출처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에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조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품질의 최신 위성 이미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러시아군의 위치부터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의 위치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보는 우주에서 제공되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정찰하는 드론을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앙 라코르뉴가 한 발언을 포함해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라코르뉴 장관은 프랑스 인터라디오에서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향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코르뉴 장관이 우리 정보는 주권적이고 자체 역량에 기반하며 우크라이나인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코르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처럼 추가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주권적 정보 시스템 언급으로 밀리타르니는 프랑스가 CSO 군사위성 분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SO의 전체 배치는 2025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이 위성 군집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위성이 우주로 발사될 때 우크라이나의 AN-124 항공기에 의해 발사장으로 운송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밀리타니는 이 세 위성 모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위성 모두 동일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광학 시스템은 코르시 망원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울은 초안정적인 제로도르 유리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거의 0에 가까운 열 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CSO 위성에는 적외선 영상 채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 위성에는 여러 대의 망원경이 장착되어 있어 동일한 목표물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3D 지형 모델링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와 협력할 충분한 이유가 되며 이 기능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성 자체만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CSO의 전체 구조는 정보 수집 관점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세 개의 위성 각각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트리오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SO-1은 위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되는 위성으로 800km, 즉 약 497마일을 고도에서 작동합니다. 이 위성은 고고도 개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 35cm, 즉 약 13.7인치의 해상도로 촬영된 사진을 통해 광범위한 정찰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고해상도면 러시아 장갑차나 항공기 위치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적으로 이름 붙여진 CSO-2로 480km, 즉 약 298마일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이 위성은 픽셀당 18cm, 즉 약 7인치의 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고해상도는 지상 탱크 식별과 배치된 탱크의 제조사, 모델까지 파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성은 미끼까지 식별해 우크라이나가 가짜 무기에 불필요하게 탄약을 쓰지 않게 합니다. 유일한 단점은 CSO-2가 지구 대기의 흔적에 노출되는 궤도층에서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위성의 수명은 약 10년으로 2020년 발사 후 프랑스는 2030년 교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O-3은 궤도 고도와 사진 선명도 면에서 CSO-1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위성은 다른 역할을 하며 CSO-3은 재방문율을 높입니다. 그 용어는 한 지역의 촬영 빈도를 의미합니다. 꽤 간단한 개념입니다. CSO-1과 CSO-3은 서로 다른 궤도 위상에서 같은 고도로 운용됩니다. CSO-1, 이 한 지역을 넓게 촬영한 후 이동하면 몇 시간 뒤에 CSO-3이 같은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미지를 갱신해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영상이 12시간 이상 오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각 위성이 24시간 표준 궤도 주기를 따른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가 2021-2021년에 발사한 4기 플레아데스와 플레아데스 네오 상업용 위성 영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위성군 배치에 기여했으니 영상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플레아데스 네오 3과 4는 드니프로에서 제작된 우크라이나산 RD-843 엔진이 탑재된 베가 로켓을 이용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두 위성 모두 픽셀당 30cm, 즉 11.8인치의 해상도를 제공하여 한 번에 14km 또는 8.69마일 넓이의 지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레아즈 1A와 1B를 추가하면 이 위성들을 픽셀당 50cm, 즉 19.6인치 해상도로 최대 20km 또는 12.4마일 지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강력한 위성 영상 조합이 완성됩니다. 게다가 카파시테 대랭신용 엘렉트로마그네티크 스페시아르, 즉 세레스 위성부는 3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데 우크라이나 로켓이 사용되었고 3개 모두 약 700km, 즉 약 434.9마일의 고도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 위성은 앞서 다룬 것들과 약간 다릅니다. 이 위성들은 삼각형 형태로 궤도를 유지하며 지구상의 전파 방출 출처를 찾아내고 삼각 측량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선 신호의 출처를 찾거나 신호 존재를 확인할 때 이 위성들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위성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성도 러시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프랑스 역시 레이더 위성을 운용하지 않지만 이탈리아와 독일로부터 이미지를 받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두 나라가 이미지를 직접 전달하면 이는 프랑스가 담당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정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방금 많은 기술 정보를 전달해 드렸네요. 그러니 심호흡하세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결별 관점에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정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함께 겪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종종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간의 참담한 백악관 회의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접근은 빨리 복구됐지만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영토를 양도하는 끔찍한 평화안을 거부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정 부분 정보는 공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만큼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년간 미국보다 프랑스를 더 안정적 정보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푸틴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는 마크롱을 트럼프를 조종하려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가능하다면 미국을 중요한 정보 파트너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의 3분의 2가 프랑스에서 오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또다시 중단해도 우크라이나는 정보가 완전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상공을 가르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거점을 파괴한 48시간 동안의 공습에서 프랑스의 정보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작전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정보 상황의 최신 동향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